일단 좀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해에도 재학생 시절에 입시를 경험하셨겠지만 올해도 매 한 가지긴 한데요. 일단 올해 대입 전형 일정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모의고사 치르고 나서 우리 아이들이 좀 확인해 봐야 될 거는 주호기 보시면 수능 원서 접수일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선택 과목 때문에 약간 변화를 줄까 고민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까 이때는 반드시 담임 선생님이나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좀 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과탐에서 사탐으로 정말 넘어가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여름철에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확인을 좀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서 접수 기간이 수시는 요 3일 이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짧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모의고사를 치르고 가채점 결과 확인한 다음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는 수시보다는 정시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도 많이 봤던 아이가 수능 최저에 미끄러져서 한양대 의대밖에 학종으로 합격을 못했는데 재작년이긴 하네요. 그래서 작년에 수능을 살짝만 봐가지고 세 과목만 보자라고 해서 세 과목만 본 다음에 연대 의대를 학종으로 냈더니 거기서 뽑아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조차도 재수생들이 진학 비율이 낮기는 하나 그 부분을 염두에 둘 학생들은 살펴두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은 논술 전형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정시로 갈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고3 재학 시절에 비하면 수능 학습에 대한 밀도가 확실히 높아요. 지난해 이맘때쯤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했나를 잘 생각해 보시면 6평 이후에 할 게 너무 많아요. 기말고사 준비 등등등등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모의고사 어떻게 치러졌나를 확인할 때 재학생과 졸업생의 비율을 잠깐 볼 텐데 요거는 지원 현황이에요. 응시원 이제 모의고사를 치르겠다라고 지원 인원이에요. 그러니까 지원 인원 변화만 좀 보시면 졸업생들의 비율로 조금 높아졌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약간 낮기는 해요. 그러나 절대 인원은 조금 많아졌죠. 근데 요게 작년의 경험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6월 실제 응시자입니다. 6월에 단순하게 비율로만 보고 그 다음에 인원으로 보게 되면 요게 재수생들. 그 다음에 수능 결과를 보시면 딱 2배 늘어나죠, 거의. 그러니까 반수생까지 포함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작년에 수능이 의외로 평상시보다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효과들 때문이기도 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모의고사를 각 과목별 선생님들이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해주시겠지만 그 모의고사의 난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한번 보면 재수생보다는 고3 학생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EBSI가 상대적으로 많은 표본을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타 기관의 경우에 사교육기관의 경우에는 재수생들이 좀 더 많이 있고요. 그래서 EBSI를 보니까 어렵다가 거의 90% 가까이 됩니다. 일단 어렵다. 그 다음에 종로학원에서 재수생하고 재학생들을 이제 같이 합해가지고 설문을 돌려봤더니 대부분이 74% 정도가 어렵다라고 느껴졌고 졸업생은 그나마 작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주 어렵다고 보다는 재학생들이 조금 더 어렵게 느꼈다라는 표현을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뭐냐라고 했더니 영어였습니다. 역시나. 그래서 영어도 좀 이따 영어 선생님이 말씀하시겠지만 역대급으로 좀 어려웠다. 육모가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수학을 찍어서 맞춘다라고 하면 100% 찍어가지고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20점대 그러니까 한 5분의 1만 맞춰도 한 5등급은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가지고 이번에 아이들이 혹시라도 충격을 받은 아이들이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나아갈 기회로 삼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고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답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학생들이 주로 보겠죠. 학생들이 볼 텐데 부모님들도 대충 보고 가시면 국어입니다. 화작, 언매를 선택해서 공통 문제와 그 다음에 선택 문제에서 주로 어디에서 틀리냐 거의 공식화되어 있어요. 독서가 한 3개, 문학이 하나 끼어 있고 화작이냐 언매냐라고 나온다고요. 보통은. 그러니까 일단은 독서, 문학이 상대적으로 고난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화작 언매에서도 하나씩은
어려운 문제가 약간씩 나오는데 골고루 과목별로 일단은 학습을 하는 게 중요할 테고요. 이번에 오답률이 꽤 높게 나옵니다. 대부분이 한 70% 가까운 탑5가 70% 넘게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 과목인 확통이나 미적 기하에서도 나오지만 수원, 수투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수원둘, 수투둘, 선택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어찌됐건 마찬가지로 세 과목 어느 한 과목 빠뜨려서 될 그런 과목은 없다라는 건데 요 부분은 학생들이 혹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부모님들이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기관의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과목별 선생님들이 돌봐주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여름 이후가 되면 뭘 많이 보냐면 이제 각종 사설 모의고사를 막 구매하거나 이렇게 학원에서도 보고 할 텐데 그런 거를 지금 현재 이러한 문제가 나한테 얼마만큼 취약적인지를 알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이제 프린트물에 없는 건데 그냥 EBS 홈페이지예요. 자, EBSI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EBSI 홈페이지가 매우 좋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자, 홈페이지 메인 창에서 여기 보시면 모의고사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6월, 9월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하면 육모 모의평가에 대한 전체적인 서비스가 나와요. 뭐 문제지라든가 해설 강의가 다 있는데 그중에 좀 눈여겨볼 게 하단 메뉴 중에서 보면 오답률 탑 15 앞서 보시면 오답률 뭐 베스트 5를 아까 안내해 드렸는데 이거 눌러보면 각 과목별로 15문항이 어떤 게 어려웠는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화면에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누르면 자 국어의 엄매 선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오답률 순서 해서 순위가 1등부터 나오고 오답률이 78%대 쭉 나와가지고 지금 제가 잘라냈을 때 한 10문제 정도만 보여드렸는데 이때 배점과 정답이 나와요. 근데 요걸 봐둘 때 우리 아이들이 당연히 문제지에다가 체크한 거 지금 오답률 탑 원탑에 있는 문제를 어떤 문항으로 내가 선택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걸 놓칠까 봐 그럼 보시면 정답이 1번이에요. 21% 맞췄습니다. 근데 2번이 가장 많아요. 36%. 나도 2번이다. 그럼 왜 틀렸지? 근데 5번을 선택한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11%. 가장 적은 수가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내가 5번을 선택했다면 왜 5번을 선택했지? 각 문항별로 살피는 게 필요하고요. 문제지가 없다면 여기 있는 문제 클릭해보고 해설 강의 클릭하면 다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엄밀하게 봤을 때 어떤 문제 유형이지?를 알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인공지능 문제 추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도입은 했으나 뭐 챗GPT 4, 5처럼 아주 대단한 건 아니나 그래도 여느 사설기관에서 쫓아갈 수 없는 항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딱 클릭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메인 창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메뉴에 단추라고 해서 AI 맞춤학습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아이들이 하려고 하면 귀찮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도와주시는 건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국어는 몇 번 문제를 어떻게 틀렸는지 수학은 어떻게 틀렸는지 똑같으면 어떻게 틀렸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다. 그런 다음에 요걸 가면 메인 창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요게 지금 한 최근에 1, 2년 사이에 리뉴얼이 되어가지고 메뉴도 훨씬 더 보강이 되었고 좋아졌고 그 중에 제가 AI 문제 추천 중에서 국어를 한번 선택해 봤더니 아무거나 봤더니 국어 이제 지문 문제 다 나와서 이 안에서 바로 열람도 가능하지만 PDF 파일로 생성이 가능해요. 그래서 PDF 파일로 국어 독서 지문을 이번에 뭐 독서 지문 어려웠던 게 에틸렌 중합 반응이라고 해서 이른바 비닐봉다리 만드는 플라스틱류 이거를 어떻게 독서 지문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과학기술 지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만 한번 골라볼까? 소팅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귀찮으면 AI에게 맡긴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다 싶으면 각각 소팅이 가능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 풀이 있습니다. EBS 연계율이 예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70%대에서 50%로. 그래서 모든 과목이 50%대로 맞췄다라고 지난 시험 직후에 평가원에서 발표를 했고 다 50%인데 국어만 50점 얼마인가 51%인가 그래요. 아무튼 반 정도가 연계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모든 EBS 교재와
지금까지 모든 모평 수능 기출 문제를 이 안에 다 수록해 놓고 만들 수 있으니까 짧은 한 페이지짜리 문제지를 만들던 아니면 두꺼운 교재를 만들던 이게 PDF 파일 생성으로 금방 되니까 도와주시려면 이렇게 도와주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정시는 어차피 멀고요. 지금 수시는 그냥 간단한 배치 자료입니다. 정시 자료.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정시 경험을 해봤다면 대학별로 점수 계산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하다는 건 아실 테고 대략 2등급 라인의 꼴찌 라인 모든 과목이 2등급 라인의 꼴찌 라인이라고 한다면 인하대, 아주대를 버려두고 인서울의 숭실대, 건동원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라인인데 아직 2등급대에 못 도달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힘내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2등급에 약간 못 미쳤다라고 하면 인하대, 아주대는 최근에는 갈 수 있는 성적대가 나오기는 해요. 어찌됐건 계략적으로 정시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지를 알아야만 수시를 높이 쓸지 낮춰 쓸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월 성적과 9월 성적을 종합해서 정시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를 살피면 좋겠고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메가대성, 이투스 등의 온라인 그 사이트에 계정이 남아있으면 그리고 계정을 지금 전부 다 활용하고 있으면 전부 다 자기 가채점 점수든 실제점 점수든 집어넣으면 정시 가능성을 간단하게 다 살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걸 바탕으로 봐야 되는데 수능의 구도가 어떻게 됐느냐인데 지금껏 최근 통합수능이라 부르는 3개년도의 변화예요. 언매 쪽으로 점점 강화되고 있습니다. 30, 35, 40으로. 그 다음에 미적분 40, 45, 51까지. 그러니까 언매와 미적분으로 5%씩 거의 증원이 되고 있고 심지어 사탐을 선택한 문과 아이들도 상위권 그룹에서 미적으로 넘어왔다. 그러니까 미적이 상대적으로 근데 미적을 점수가 잘 나와야만 유의미하다는 거를 좀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직도 3등급 정도가 국어든 수학이든 간에 목표치가 한 3등급인데 이거 가지고 자꾸 선택 과목이 유불린이 따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일단 선택한 지금 현재 과목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게 더 낫죠. 아무튼 현재 구도는 그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개요인데 그냥 계략적으로 보시면 여기 짙은 라인 1등급 때의 최고점 만점이죠. 그리고 1등급 커트라인 점수 이거는 재작년 국어예요. 1등급 최고점과 1등급 커트라인 점수 그러니까 분포를 보게 되면 작년 국어는 꽤나 어려워서 변별력이 매우 높았던 국어이다. 특히 상위권에서도 변별력이 높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재작년의 경우에는 1, 2, 3등급의 점수 차이가 아주 크게 안 나타났던 상대적으로 상위권 그룹이 좀 두터웠던 그러한 시험이었다라는 거고 참고로 남자와 여자의 그 누계 비율을 한번 쭉 비교해보세요. 남녀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놓고 보게 되면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작년처럼 하위권 그룹과 상위권 그룹이 있으면 이렇게 거의 대칭이 되는 종모에 가까운데 쉬웠던 국어는 이렇게 됐었다. 그래서 쉬운 국어는 국어 실력이 좋았던 아이가 남들도 나만큼 쫓아오니까 이점을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어 실력이 좋았던 아이와 그리고 조금 떨어졌던 아이의 유불리가 실제로 뚜껑 열어보면 달라지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뭐 결과론적이니까 어찌됐건 점수 구도가 재작년과 작년이 이랬다라는 거를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과목별 등급 분포가 파란색이 언매 선택자였어요. 1등급에서 2등급에서 3등급 그러니까 중상위권 거의 언매는 약간 이과 중심이긴 하지만 중상위권 그룹의 이과 아이들이 언매 쪽으로 많이 선택해서 고득점을 했다. 뭐 이런 느낌을 최근 2개년 표를 가지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수학도 매한가지인데 수학은 최근 통합수능 3개년 동안은 난도가 거의 규칙적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작년이 조금 더 난해하게 나와서 변별력이 좀 더 뚜렷하게 나왔다. 그리고 여기서 눈여겨보실 거 남학생, 여학생. 재수를 하면서 이제 남녀 학생이 다 어울릴 수 있는데
남고는 그나마도 괜찮고 남녀공학도 괜찮은데 여고에 갇혀있던 여학생들이 학교 내에서의 자신의 수학의 위치가 높았다라고 했는데 막상 수능을 보니까 수학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게 여기서 드러나요. 만점자도 500대 100이 안 되고요. 1등급 커트라인도 마찬가지로 1800대 850이니까 거의 2대1 수준 그 이하인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여학생들이 좀 수학에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넘어가겠고,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미적분 기하 쪽에 압도적으로 1등급 때 분포가 높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정시구도에서는 문과 침공의 빌미를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라는 거고, 요 문과 침공, 그 다음에 수학의 성적 분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문과 침공을 막기 위해서 올해부터 대학들이 좀 장치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견제 장치를.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안내를 드리죠. 영어 최근에 수능의 경향을 쭉 볼 텐데 절대평가가 실시된 이래로 상대평가에서 4% 1등급인데 보시다시피 쭉 가면 21학년도는 무려 12%.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2등급 때까지가 1등급으로 다 취급받았으니까 좋죠. 근데 작년에는 4.7%라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영어였어요. 3등급이 되면 거의 누적 비율로 보게 되면 비슷해요. 근데 1, 2등급, 특히 1등급의 분포를 가지고 어려웠다, 쉬웠다를 많이 하는데 사실 매스컴이나 학원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대부분 어렵다 쉽다는 것은 대부분이 1, 2등급 기준으로 어렵다 쉽다를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3, 4등급은 어차피 어려운 문제 어렵고 쉬운 문제 쉬운 거 상대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매스컴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어렵다 쉽다라는 게 사실은 등급대와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려웠으니까 죽어난데 나는 그러니까 이런 판단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근데 요거보다는 이거의 반토막일 것 같습니다. 이번 6월 모의고사가. 근데 이게 좋은 점이 있기는 해요. 작년에 9월 같은 경우에 영어가 쉬웠어. 쉽다 보니까 10%로 확 상회한 1등급대가 나오니까 수시 원서를 쓰면서 야, 나 영어 1등급, 영어 2등급 무난하니까 수능 최저 다 맞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이렇게 어려웠던 거거든요. 이거보다는 차라리 어려운 게 자신의 현 위치 파악하는 데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연히 작년 9월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했고 11월에 실제 변화를 줬는데 까다로웠다라고 느껴졌죠? 그 다음에 이거의 연장선상에서 6월 지금 정부 눈치 보느라고 평가원이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문제를 만들어냈는데 9월 실제 수능은 보게 되면 이번 6월만큼은 안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워낙 변칙적인 정부라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건 9월과 11월 수능이 현재보다는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거 등급 분포,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 수시 최저학력 기준 맞추는 거에 조금 더 유의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탐구 과목 바꿀 일은 없겠지만 일단 탐구 과목의 선택 비율이에요. 선택 순입니다. 사과탐 비율로 봤을 때 사탐은 생윤, 사문, 과탐은 생원, 지원이 일단 압도적으로 많고요. 과탐의 경우엔 특히 과탐2가 서울대의 필수 지정을 해제한 작년부터 이게 작년이니까 작년부터 인원이 조금 더 감소하긴 했다. 유의할 거는 사탐이든 과탐이든 간에 전체적으로는 특별한 과목의 지정은 없는데 서울대 정시를 지망하는 학생이라면 물원, 화원, 물투, 화투 요 4개 과목 중에 꼭 한 개는 있어야 됩니다. 서울대를 즉 생원 지원 선택자는 점수가 아무리 좋아도 서울대 의대든 서울대 공대든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과탐은 이게 복잡한 표인데 그 책자에서 나중에 한번 보세요. 자, 사탐과 과탐이 있을 때 작년 거긴 한데 중간에 있는 점수는 각 과목별 원점수대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다 50점 만점이면 표점이 73점이 최고점이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중간에 빈칸도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결국은 비율로 100분위가 있습니다. 100분위 100이냐 99냐 쭉 나와요. 96이면 1등급, 89면 2등급 컷 해서 이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왜 보여드리는 이유가 지금 한
3등급 상위권까지 보여지는 표이긴 합니다. 다들 이 이내로 들어가기를 목표로 잡고 있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시에서는 어차피 등급은 비율 가지고 4% 96까지 1등급 이렇게 잘라낸 거예요. 좀 더 폭이 큽니다. 근데 정시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냐면 대부분 대학은 100분위 점수 기반으로 해서 대학별로 계산하기 위한 변환 표준 점수라는 걸 줘요. 그러면 내가 100분위가 96이다 라고 하면 과탐은 대체로 한 68점 정도를 주는데 어떤 과목은 66이고 어떤 과목은 70인데 아니다. 이거는 너희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누가 시험 봤냐 어떻게 결과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냥 묶어버릴게 라고 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묶어서 전부 다 68점 취급한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사탐의 경우에는 동일 100분인데 66.7이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과탐이 더 유리했죠. 그래서 똑같은 비율을 놓고 가게 되면 과탐을 본 아이가 문과로 넘어가면 변환 표준 점수에서 또 1.3점 정도 유리하죠. 수학에서 유리하고 과탐에서 또 유리하니까 문과 침공이 워낙 쉬워진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연고대 이하의 대부분 대학은 100분이 그대로 반영하는 대학이 소수, 아니면 변표라는 걸 바꾸는데 변표는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서울대가 문제예요. 서울대는 여기에 있는 표준 점수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서울대에서 예를 들어 물원, 화원을 선택해서 만점 맞은 아이는 69점, 69점이 나오는데 화원, 화투를 하면 동일 과목은 안 돼요. 화원, 생투를 선택하면 69점, 73점이니까 기본적으로 거의 4점 정도가 점수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자, 서울대가 만약에 화원, 생투로 선택해서 전부 다 50점이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물원에 비해서 4점이 높으니까 4점을 더 안아갑니다. 그런데 과탐2를 한 과목을 선택했기 때문에 추가로 가산점을 또 3점을 줘요.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화투, 생투를 선택했다면 기본적으로 4점에다가 여기에 11점이 더 추가되죠. 그러면 과탐2를 두 과목 선택했으니까 가산점을 5점을 더 줘요. 그럼 압도적이죠. 근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하냐면 고3 일반고, 자사고 재학생들은 이걸 쫓아갈 수가 없어요. 과탐2 가지고는. 그러니까 영과고 아이들에게 약간 더 유리하고요. 그리고 재수를 하면서 일찌감치 과탐2를 공부했던 아이는 유리합니다. 지금 바꾼다? 힘듭니다. 일단은 했던 과목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더 필요할 거고요.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정시에서 과탐2를 선택했을 때 가산점을 두는 상위권 대학은 서울대, 카이스트 정시, 서강대, 그 다음에 가톨릭 관동대, 경상대, 당국대 천안, 동국대 경주에 있는 의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위권 그룹에도 과탐2를 보면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산점이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추후에 책자 안에서 재작년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정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거는 결과론적인 해석밖에 안 돼서. 그 다음 자, 작년부터 고려대가, 그리고 이미 3년 전부터 서울대가 정시에서도 교과 점수를 반영해요. 요게 빠져 있죠. 그냥 어차피 교과 점수 신경 쓰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으니까 개략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서울대에 직윤과 그 다음에 대부분 재수생들은 요 일반 전형을 지원하게 될 텐데 2단계의 20% 정도를 반영하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 A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자, A가 서울대는 약식의 학종형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정시에서 두 분의 교수님이 한 분이 ABC, 또 한 분이 ABC를 가지고 A를 맞았다. 요 A에 해당하는 거, 요게 가면 AA면 만점을 줍니다. 5점 만점에 20%면 요게 5점 만점이에요. 그 다음에 한 분이 B를 매겼다라고 하면 1점이 까여요. 근데 요 정도면 대부분 AA에 해당할 것 같다. 보시면 일반고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AA이면 안타깝게 서울대 직윤이나 일반 전형에서 떨어진 일반고 애들이 있겠지만 수시에서 근데 웬만하면 수시로 붙었던 애들이 많고 정시에서 이 1, 2등급이 많은 아이들은 의대를 지원하거나 이럴 테니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AA가 아주 많냐? 아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재수를 하게 되면 뭐 자사고성, 그 다음에 일반고시도 상대적으로 공부를 좀 잘하는 애들이 모여있던 곳 놓고 보면 대체로 BB 아니면 AB에 많아요. 그러니까 AA랑 비교해가지고 나는 BB라서 이 점수가 너무 큰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충분히 한 문제 정도로 극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타는 아니나 영향은 미친다라는 정도. 그 다음에 고려대 방식인데 고려대 방식은 좀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재수생들이 재수를 염두에 두고 3학년 1학기나 혹은 2학년 2학기 때 학교 활동을 그냥 내팽개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신경 안 썼던 진로 선택 과목 예시로 듭니다. 그냥 고려대는 교과형이에요. 서울대는 학종형으로 점수를 반영하는데 고려대는 교과형으로 점수를 반영해요. 그냥 1.5등급이냐 2.5등급이냐 이건데 만약에 B를 맞았다. 요거의 예시입니다. A가 43%, B가 22%인데 내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 내 앞에 있는 43%까지는 43%의 기준이 어디냐? 상위 40에서 60까지가 5등급이지. 그래서 5등급을 먼저 줍니다. 그 다음에 100으로 나눠서 요 위치니까 43.3에다가 22.7을 더해서 100으로 나누면 0.66. 그래서 나는 5.66등급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한 2, 3등급에서 왔다 갔다 했던 아이가 아예 망쳐버렸다. 진로 과목을 B나 심지어 C가 나오면 큰일 나겠죠. 그러면 고대에서 점수가 많이 깎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과탐 및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수학에서 문과 침공을 가능하게 만들어서 하단에 있는 서울대예요. 자전부터 정치외교까지 쭉 순서를 나열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숫자의 비율이 100에 가까운데 요게 전부 다 뭐냐면 문과 학과인데 이과 학생들이 지원해서 합격한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이 이과 애들이 많이 차지했다라는 거 그냥 보여주는 표입니다. 근데 이 문과 침공이 작년과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학에서 장치를 걸었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다. 자, 작년까지와 올해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정시에서 그렇게 한대. 그래서 사과탐이 미적기하 요게 표가 빠져 있죠. 지금 추가했습니다. 자, 서울대부터 등등등등 해서 한양대까지 있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한양대가 미적기하 과탐의 장벽을 딱 줬습니다. 이과 학과를 지원할 때 수시든 혹은 정시든 이걸 선택해야 돼 라고 했으나 여기에서 장벽을 없애버렸다. 단 문제는 장벽을 없앴는데 서강대 예시를 들면 정시에서 과탐 2만 가산한다고? 이거는 사탐을 하든 과탐을 하든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버려두고요. 근데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확통 사탐을 응시하고 연세대학교 의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네, 의대 지원이 가능해요. 의대 지원이 가능한데 이미 미적에 비해서 확통 점수가 같은 100점이라 하더라도 약간 낮겠죠. 그 다음에 사탐에서 과탐이 보게 되면 표준 점수가 보통은 변표를 반영했을 때 과탐에 비해서 약간 낮을 거예요. 이미 지원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지원을 하게 되면 이과 안에서는 과탐의 3%를 가산해버려요. 따라서 못 넘어온다. 그러면 이제 중하위 학과 같은 게 넘어갈 수도 있으나 이렇게 넘어오는데 근데 고대는 이런 게 없죠. 그러나 과탐을 봐야 돼, 올해까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완화시킨 듯 아닌 듯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중상위 그룹도 이렇게 됩니다. 뭔가 제한을 없앤 것 같으나 특히 이 과탐에서 다 걸고 가면서 확통은 이미 점수가 낮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변화가 있으니 참고를 좀 해보셔라 라는 말씀으로 전해드렸고 지금까지 살핀 내용들 바탕으로 해서 6월 그리고 9월 모의고사 성적 가지고 대략적으로 정시 하한선 정시로 내가 어느 정도 가능성 있지를 놓고 수시 지원을 어떻게 할지를 계획을 잡아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우리 학생들은 수능 이전에 무슨 전형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연대 논술을 포함한 소수의 논술 치르는 수능 전 논술대학 그리고 대부분은 수능 이후의 논술대학 그리고 학생부 종합이라든가 교과전에서 면접이 아예 없는 곳 이런 거면 수능 이전에 모든 게 결판이 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은 재수생의 경우에 수능 이후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를 가면 어떨까라는 걸로 바뀌긴 합니다. 예. 또 이런 걸 살펴야 되는데, 자, 살필 때 앞서 수능과 정시 구도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렸는데, 살피려면 이제 학생들보다 부모님들이 정보를 좀 갖고 가셔야 될 게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전체 대입 구도가 어떻게 됐느냐? 상위 대학 쪽은 정시 40%, 종합이 한 34%, 교과가 있는데, 재수생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신경 쓰려 하더라도 그냥 일반 학과 기준으로 상위권 대학은 재학생만 쓸 수 있게 하는 곳이 많아요. 따라서 중상위 대학밖에 못 쓴다. 그럼 대부분이 학종을 쓰거나 아니면 논술로 다 옮겨갈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수능을 쓸 거다. 요거는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유형은 좀 이따가 학종에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특별히 필요가 없는데, 대학에서 이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올해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지난 3년 동안 가장 크게 변한 게 여기서는 없습니다만 이미 내세웠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혹은 계약학과들 계속 늘어납니다. 올해도 많아요. 그냥 반도체 공학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양자공학과, 뭐 성균관대에서 새로 신설했다거나 양자정보공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가. 그 다음에 차세대 통신공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학과가 좀 생경해진 첨단 융합학과라고 통칭되는 그런 학과들이 꽤 많아졌다. 그게 상위 대학만 있는 게 아니라 가천대를 위시로 한 수도권 대학들에도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과 쪽에 조금 더 쏠림이 강하긴 하지만 첨단 혹은 계약학과들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계속 3개년 동안 변화되어 온 것이고, 올해 조금 달라진 것이 바로 요 무전공이라는 거예요. 흔히 자유전공학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처럼 인문 계열로 선발하거나 공학 계열로 선발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1형과 2형이 있는데 좀 복잡하죠. 근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표에서는 이렇게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전공을 임의로 선택이 가능한 것, 문과든 이과든 지워진 범위에서. 그런데 아예 단과대 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한 거 해서 어찌됐건 증원이 꽤 많이 되었다. 7.7%대에서 29.5%니까 엄청나게 지원이 되었다라는 거, 수도권만 놓고 봐도. 그리고 사례를 중상위 대학만 이렇게 사례를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유의할 게 있습니다. 무전공 인원이 늘어나면서 확대되어 가지고 증원이 좀 되긴 했어요. 근데 기존 학과를 약간 없앤 것보다도 증원이 좀 더 많아졌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대체로 그 대학 내에서 정시 기준으로 중상위에 해당하는 커트라인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대학이 예를 들어서 단과 대학을 통폐합해서 무전공 학부나 계열로 딱 만들었다라고 하면 상위 학과에 1등과 꼴찌가 있을 것이고 하위 학과에 1등과 꼴찌가 있을 거예요. 자, 자세히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한양대의 문과든 이과든 놓고 보게 되면 상위 학과와 하위 학과의 커트라인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비해서 성균관대는 학과 체제가 아니에요. 거의 학부나 단과대 체제예요. 인문 계열, 공학 계열 이렇게 놓으니까 꼴찌 학과가 안 보여요.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맨 밑에 있는 꼬랑지가 전부 다 말려 올라가서 위로 수렴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얘기인 즉슨 정시에도 많아지고 수시에도 많아지는데, 요때는 커트라인이 아래로 많이 내려갈까? 많이 안 내려간다라는 말씀 드리고, 대체로 중상위 그룹에서 이렇게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 만약에 대학에서 학과를 그대로 두고 무전공 학부를 새로 만들었으면 그냥 새로운 학과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데, 학과를 없애버리고 무전공 학부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커트라인이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작년 세종대가 대표적인 거예요. 세종대가 학과를 막 나왔을 때 꼴찌가 있었는데 계열로 확 뭉뚱그려 버리니까 정시에서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대학의 점수 기준으로 네임밸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정시 때 따로 안내를 드릴게요. 대략 한 우리가 15, 16개 대학을 주요 대학이라고 한다면 그냥 미세한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가 없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화가 고대가 논술 전형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고대가 논술 전형이 생겨났다는 거고 요 표는 있을 겁니다. 영고대 비교한 표 있죠. 이거는 복잡하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근데 보실 때 수시, 정시를 볼 때 정시는 지금 볼 건 아니지만 구도만 나중에 살피면 되고 추후에 12월에 살펴도 되니까요. 근데 수시를 혹시 염두에 둘 때 유의하셔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연대의 교과 추천 전형은 재학생이니까 못 씁니다. 고대도 마찬가지로 내신 점수가 좋았던 아이들가 연고대를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그럼 전부 다 재수생들은 활우나 학업우수 계열적합 이런 정도로 학종으로 옮겨가야 되겠죠. 근데 유의할 게 전형이 2, 4학년도 대비 2, 5학년도가 변했냐 안 변했냐를 잘 봐야 돼요. 수능체제하고. 그래서 작년과 달라진 게 분명히 있다. 달라진 거를 간단하게 표시했는데 글씨가 작아서 좀 어렵긴 하죠.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연대에 가장 큰 변화가 생긴 게 어차피 교과 전형은 우리 학생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니까 논술만 놓고 볼게요. 논술은 과학 논술이 폐지가 되었다. 자, 문과는 인문사회, 언어사회에 영어 및 수학이 약간 끼어드는 논술. 그 다음에 이과는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 있었는데 과학이 과탐2를 약간 어렵게 배워야만 도움이 되는 문제였어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영과고 애들이. 그러면 자사고나 일반고에서도 수학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과학 공부를 과탐2까지 깊이 있게 하기가 어려웠는데 연과고 애들은 기본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이게 유리했는데 요게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일반 자사고 출신 아이들이 연대 논술을 수학만으로 승부 본다는 차원에서 합격 비율이 약간은 높아질 것이다. 약간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고려대에 학업우수와 계열적합이 있는데 계열적합은 외고 국제고와 영재 과고 애들이 수능 최저 없이 학종으로만 지원하는 전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고도 지원이 가능하다. 학생부는 괜찮은데 일반고가 여전히 근데 수능 최저가 고대의 학업우수 4합8 2등급 4개를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어차피 그 2등급 4개를 못 맞추면 정시로는 고려대를 못 가는 곳이거든요. 따라서 계열적합이라도 써볼까를 해볼 수 있겠죠, 올해. 그래서 상위 학과가 조금 부담스러우면 중하위 학과는 충원율이 조금 낮아도 특목고 애들이 빠져나간 빈자리를 일반고 애들이 대부분 채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학업우수가 작년에는 1단계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러면 10명 지원했다고 칠 때, 한 명 뽑을 때 5등까지 서류 점수를 일단은 무조건 통과해야죠. 그 다음에 이 5등을 가지고 면접 점수를 새로 합산합니다.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중에서 수능 체제로 날려버려요. 5명만 가지고. 근데 올해는 단계별이 아니라 일괄로 바뀌었어요. 일괄로 바뀌게 되면 뭐가 되냐면 1등부터 10등까지 세워놨는데 모두 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8, 9, 10등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떨어지는데. 그런데 1, 2, 3, 4, 5, 6등 애들이 수능 체제를 못 맞춰서 다 날아가면 8, 9, 10등이 붙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학생부가 약간 미약했던 아이들에겐 좀 유리할 수 있다. 단 수능이 꽤 잘 나올 것 같은 아이는 작년까지는 나 면접을 안 보면 되니까 납치의 우려라는 게 없는 건데 올해는 면접을 선택을 못하니까 납치의 우려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점수를 뛰어넘는 아이와 생기부가 약간 미약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상황이 조금 다르다. 자, 이렇게 대학별로 변화된 것을 살펴봐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대의 변화. 일단 여기 하단의 표가 여기 의대의 여기 아래쪽에 있는 게 작년까지고 올 초까지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5월 31일자로 대교협에서도 최종 확정을 지어가지고 요 윗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에 이렇게 그래프가 2개가 비교될 거예요. 자, 이게 계획 전, 증원 전, 그 다음에 증원 후예요. 자, 그럼 뭐가 달라졌을까?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과 파란색이 있는데 파란색은 우리 아이들 지원 못합니다. 혹시 지방권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다, 수도권이 아니라 라고 하면은 파란권도 봐야 되지만 일단 교과 일반, 종합 일반, 논술 일반 등 빨간 막대기만 우리에게 유의미하다. 지역인재 전형.
그래서 파란 막대기는 지역인재, 빨간 막대는 일반. 자, 그런데 이제 증원이 각각 되었는데 유의할 점이 뭐냐면 정시가 863 대비 1128, 수시 2월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지원되지는 않았어요. 통상 상위 1.0에서 1.2% 정도가 작년까지의 의예과의 커트라인이었어요. 요게 한 2,000에서 3,000 사이로 왔다 갔다 합니다. 2,000등, 3,000등 사이. 근데 요게 요만큼 늘어나면 수시에서 늘어난 인원들이 있죠. 그래서 대략 한 1.3에서 1.5%, 막 2, 3% 해가지고 연고대 공대 갈 성적으로 의대 간다라는 거는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니라 약간은 내려갈 것이다. 그 다음에 지역 인재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에게는 유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유익할 수 있다. 자, 부산대의 수시는 우리 아이들 거의 지원 못합니다. 100% 부울경 애들만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남대도 한 20%만? 그러니까 지역 인재 전형은 저기 남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 아이들이 갈 곳은 별로 없어요. 근데 중부권을 지나서 수도권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 인재가 1078, 요게 교과 지역인데 이거 대비해서 2배 증가했잖아요. 그러면 지방권 애들이, 광주 애들이, 대구 부산 애들이 그 안에서 지역 인재를 지원합니다. 왜? 지역 인재는 수능 최저가 한 계단 정도는 낮아요. 안정적으로 합격시켜놓고 수도권으로 지원하거든요. 그러면 걔들이 지원하고 이제 가면 지원폭이 좀 넓어지겠죠. 걔들의 입장에서. 그러면 빈자리가 발생하는데 딱 중간 그룹에 해당하는 대학에 지역 인재 전형도 있고 일반 전형이 있으면 그 일반 전형을 우리 아이들이 노리면 상대적으로 수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중부권, 강원 충청권이라든가 물론 이제 경북이라든가 이런 데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서 일단은 지역 인재 그 사이에 일반 전형은 약간 빈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한번 보고, 논술 전형이 94명 대비 156명으로 증가를 했는데 아주 소폭 변화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대학이 가천대예요. 자, 수도권 인서울대학은 증원이 뭐 한두 명 일어난 거 있지만 그건 공식 증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없다. 근데 수도권은 일단은 가천대, 인하대 등 수도권 대학은 약간 늘어났는데 그중에 가장 큰 변화를 준 곳이 가천대인데, 가천대 논술 전형 의대를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합니다. 40명.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가천대의 의예과가 논술 전형을 신설을 했고요. 막대한 인원으로 40명. 그리고 내년에까지 기다릴 수는 없지만 내년에는 단국대 의대 치대도 천안에서 논술을 치르게 된다는 거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내신이 조금 좋았다거나 내신 성적을 올해도 활용해야 되는 학생들은 여기를 꼭 참고하세요. 어디가? 대학 어디가가 리뉴얼이 되어서 홈페이지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디가의 페이지에 메인 창에도 보이면 스크롤하면 성적 분석이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형 결과 있어요. 이제 성적 분석에다가 본인의 성적, 이제 올해는 학교에서 뭐 나이스를 이용한다거나 등등등 해가지고 내신 산출이 안 되잖아요. 따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생들은 작년과 올해 요강이 바뀌었다라고 하면 내신 산출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진학사라든가 이렇게 돈 내고 가는 걸 해야 하는데 수시는 진학사를 이용할 게 아니다. 정심은 모를까. 굳이 이용할 필요 없고 어디가에다가 내신 성적을 입력하면 대학마다 다 계산을 해주고 작년 점수와 재작년 점수랑 비교해서 괜찮은지를 한번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디가의 성적 분석. 그 다음에 대충 대학별로 점수대가 어땠는지 50% 컷, 70% 컷이 어떻게 됐지? 라는 거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정시까지 어느 정도 계열인가 라는 거 볼 때는 요 창에 전형 결과 공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게 아직 작년 거는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7월까지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요걸 보시고, 좀 더 구체적인 걸 보셔야 될 때는 각 학교의 홈페이지를 꼭 찾아가 보는 게 좋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나올 때는 첫 번째는 논술을 참고해야 되니까 논술 가이드북이 있어요. 논술 기출문제나 논술 가이드북, 요즘은 모든 대학에 해설서를 줍니다. 근데 가이드북이 없는 대학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 해설이 다 있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학종을 염두에 둬야 될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종 가이드북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런 수시 메뉴 혹은 학생부 종합전형 메뉴 요런 메뉴들이 있는데 일부 대학은 교과 전형에만 해당해요. 여기 이제 국민대 예시인데 국민대처럼 자체적인 입학 상담 프로그램이 있는 대학들이 일부가 있어요. 여기를 열람해 보게 되면 대학별로 내 내신 점수와 합격생들의 분포하고 비교해가지고 확인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갖춘 대학들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교과 전형을 만약에 지원을 해야 될 때는 그냥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전형 방법의 변화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는 점수대이니까 대략적으로 가늠하시고 아까 어디 가라든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 중에 요 6개 대학은 유의해야 됩니다. 서류가 20, 30%가 반영이 되는데 이 얘기인즉슨 약식의 학종형으로 평가할 수 있으니까 요들 대학 중에서는 고대라든가 이런 데 빼고는 재수생도 지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서류도 반영되는구나. 약식의 학종형 점수와 교과 내신 점수를 반영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고 지원하셔야 된다. 그리고 요거는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 진로 과목에 C나 B가 나오면 치명적이다라는 거 앞서 고려대를 사례로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종도 개략적인 점수 라인 때는 보시되 요걸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K1, K2 대학에서 2024인데 제가 거기다 2022로 잘못 표시해 놓은 것 같아요. 자, 2, 4학년도인데 두 개 학교인데 얘는 1단계하고 얘는 최종 합격인데 분포가 밀집되어 있는 반면 퍼진 게 있어요. 학과에 따라 다릅니다. 왜 그런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국문학과와 영문학과는 딱 정해져 있지만 글로벌 어문학부는 퍼져 있죠. 왜 그러냐? 외고의 하위권이 지원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기 6, 7등급 때. 그 다음에 국문과도 여기는 퍼져 있어요. 프랑스어 학과도 퍼져 있는데 오히려 하위권이 더 많아요. 즉 문과의 사례를 들었는데 이과라면 영과고가 되겠죠. 즉 영과고가 지원이 가능한 대학 및 학과냐 혹은 외고 국제고가 지원할 만한 대학 및 학과냐에 따라서 학종은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 그래서 위에 거는 경기대학교, 아래 거는 경희대예요.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고 요 사례를 가지고 한번 참고해 보시죠. 시립대에 최근 한 5개년도에 학종의 고교 유형별 합격자 분포예요. 없습니다. 확인해 보시자고요. 여기 보면 최종 등록자만 볼게요. 일반고 대체로 문과는 2점 초반대. 자, 작년에는 2.4 정도였어요. 학종입니다. 그 다음 자사고, 일부 소수의 전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는 광역, 그래서 3.65 정도. 그 다음에 외고 국제고는 4점 중반. 따라서 이런 겁니다. 일반고는 2점 중반 이내. 그 다음에 자사고는 3점 중반대. 특목고는 4점 중반대. 마찬가지로 이과입니다. 2점 중반. 그 다음에 자사고 4점 중반. 그리고 과고 6점대. 그러니까 어느 대학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볼 때는 점수를 평균 가지고 봤다가는 오해하면 안 된다. 학교 유형에 따라서 봐야 된다. 그래서 50% 컷 이내로 가야 될 일반고냐 70% 컷 근처에서 봐도 되는 자사 특목고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수치를 한번 해석해 보시면 논술 전형의 연대 예시인데 영과고의 비율이 엄청 높다라는 거. 그게 왜 그러냐? 논술이 그들에게 조금 유리한 구조였기 때문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끝으로 요 두 페이지만 보겠습니다. 논술에 논술 선생님들이 따로 또 안내를 하시겠지만 아이들은 대체로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네. 자, 먼저 올해 신설된 대학이 상명대와 을지대가 있어요. 신한대도 있는데 신한대는 별로 신경 안 쓸 곳이니까 빼놓고 상명대와 을지대가 신설되었고 고려대가 신설이 되었어요. 상명, 을지, 그리고 고려대. 그런데 요 위에 있는 대학은 국어, 수학, 국어, 즉 약수령 논술이라서 실제 논술을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논술 문제가 아니에요.
EBS 수특 국어나 수학에 기반한 거를 그냥 주관식 단답형 문제로 바꿔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요게 보통은 학원에서는 약술이 아니라 기본 논술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텐데, 약술형 논술은 혼자서도 수능 공부하면서 혼자 연습할 수도 있으니까 참고 삼아서 꼭 지방대학의 기출문제나 모의문제를 한번 보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과 겁니다. 이과는 연대 서울에 과학이 폐지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고대, 상명대, 을지대 새로 생겨났다. 자, 을지대는 의대는 아니라 대부분 보건계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문과, 이과. 그 다음에 과학이 꼭 필요한 대학은 경희대, 의치안, 연세대, 의예, 원주에 있는 거, 아주대는 생명, 그리고 경북대에 생명이 있다, 논술이. 나머지는 전부 다 수학이다.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논술은 마지막 페이지니까 그냥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드린 거는 수능에 대해서 아이들이 준비할 때 부모님들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취약점을 혹시 뭐 EBS 사이트가 됐던 뭐 이런 걸 가지고 좀 도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 하고, 6월과 앞으로 볼 9월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정시 가늠한 다음에 수시를 논술만 쓸 건지 교과나 종합도 한번 볼 것인지를 한번 고려해보고, 올해 변화가 꽤 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난해 최소한 지난해와 올해 거를 비교해가지고 전형의 비교를 보고 변화에 유의해서 원서를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9월 모의고사 직후에는 마지막 점검 포인트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 안내 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었나요? 마이크. 근데 이거 하면 이건가요? 한글이 아닌데? 한글? 안녕하세요. 코나투스 영어과를 맡고 있는 부원장 이찬용이라고 합니다. 이제 영어과에 대한 이번 시험의 총평을 하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 이제 관심이 있으시니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이번 영어 시험처럼 시험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의하기 쉬운 시험이 없었습니다. 미쳤다. 한마디로 미쳤다. 이 시험은 진짜 너무너무 어려웠고요. 실제로 정말 예를 들어서 영어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영어 시험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시험을 학생들은 어렵게 느낄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소재가 익숙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영어도 배경 상식이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는 영어적으로 해석이 안 돼도 잘 돼요. 근데 소재도 생소하고, 그리고 추상적인 글들이 많고, 그리고 단어도 어렵고, 그 다음에 선택지도 엄청 헷갈려요. 한 두세 개씩 헷갈리는 경우도 많았었는데, 다시 말해서 문장 구조의 복잡성 정도만 비슷하고 나머지 모든 요소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 최악의 난이도로 이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제 이번 시험에서 전국적으로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이라도 하더라도 아마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아, 잘 찍었나 보다. 이건 1등급을 맞기가 정말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절대평가의 취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시험이고요. 이렇게는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원래 아시다시피 공부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도 이번에 어려웠으니까 수능은 안 나오겠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어리석은 거죠.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공부를 해야지 쉽게 나왔을 때 마음 편히 풀 수 있는 거고, 진짜 어렵게 나오면 예상대로니까 떨리지가 않는 법이니까 공부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의 기조에 맞춰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 이번 시험의 특징은 제가 이제 첫 페이지에다가 간단하게 이제 적어 놨고요. 보통 그 문항별 난이도를 대충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21번 때에서 24번 때까지 25, 6, 7, 8은 그냥 점수를 주는 문항들이고 21번부터 4번 정도의 문항은 학생들이 약간 쉬어가는 문항인데 그것조차도 엄청 어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원래 빈칸이나 순서 삽입은 이 8문제는 학생들이 원래도 어려워하는 유형인데 또 더더욱 어렵게 나왔고요. 그래서 정말 문제 시험지를 넘기면서 이렇게 쉬어가는 그런 페이지가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웠던 시험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난이도의 느낌을 좀 보면요. 우선 작년하고 올해는 이제 작년 6월, 9월 수능, 그 다음에 올해 이번에 본 6월을 이제 볼 건데 이렇게 봐야지 평가원의 의도를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7.6% 1등급이 그래서 이건 쉬었다기보다는 그냥 그럭저럭한 난이도였는데 9월에 갑자기 엄청나게 어려워졌어요. 4.4%가 1%가 나왔고 1등급이 2등급이 17.7%가 나왔고 이제 3등급이 41.6 그리고 수능에는 설마 9월처럼 나올까 했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저희가 9월 평가원 끝나고 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이건 잘못 낸 것 같다. 절대평가는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취지가 있잖아요. 절대평가로 전환한 취지가 있는데 이거는 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너무 어려워서 이렇게는 나오지 않을 건데 그래도 6월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어렵게 내려는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수능도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은 설마 했는데 제가 이번 6월을 진짜 관심을 많이 갖고 봤거든요. 왜냐면 이번 6월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 9월과 수능이 잘못 낸 것인가 아니면은 의도인가 이걸 알 수가 있어서 근데 더 최악으로 나왔죠. 1에서 2%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1.5 정도로. 근데 이제 그것만 주목하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영어라는 과목은 수능에서도 중요하지만 사실 많은 학생들이 논술이나 이런 그 학생부 최저를 맞출 때 영어를 굉장히 중요한 그 교두보로 삼고 있는데 거기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뭐냐면 보통 수능 최저를 맞기 위해서는 2등급만 나와도 최저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2등급 비율이 예년에 1등급 비율처럼 이렇게 낮아졌거든요. 거의. 엄청 어려웠다는 얘기죠. 보통 1등급이 3문제 틀리면 1등급이고 3점짜리만 싹 틀리면은 21, 그러니까 89점이긴 하지만 대략 3문제, 2등급이 7문제, 그리고 3등급이 한 11문제, 12문제 정도 틀리는 라인이 3등급인데 예년을 보면은 1등급의 퍼센트는 막 절반 가까이 줄었다 하더라도 3등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1, 2등급에서만 갈려졌다는 얘기예요. 너무 어려운 시험은 1등급이 줄고 대신에 2등급에서 부풀어 오르고 좀 쉬운 시험은 1등급이 많고 적절히 그래서 항상 3등급의 비율은 한 40%대 초중반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번에는 이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학생들이 한 12문제가량을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11문제, 12문제가 어려운 거니까 페이지마다 계속 어려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좀 좌절을 많이 했어요. 영어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올해 수능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게 중요한 건데 이제 여기 수능의 이제 추세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은 일관성이 있진 않고 대략 이 정도가 적절한 절대평가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미 너무나 어렵게 나왔고 이번에도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는 이제 제가 밑에다 적어놨지만 평가원의 의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에서도 원래 영어가 절대평가되면서 국어 난이도를 확 높이고 영어를 늘 이렇게 아주 어렵게는 안 냈는데 작년부터 두드러진 현상은 영어도 변별력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강력하게 비춰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 1에서 2%가 나온 거는 분명히 출제를 잘못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렇게 낼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건 출제의 실수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그 수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을 좀 해주고 싶었어요. 이 출제자들한테 당신들이 와서 한번 풀어보시라. 1등급을 맞을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진짜. 그리고 근데 이제 수능에서는 제 생각에는 대략 이 정도, 그러니까 4점대 중후반 한 5.5%대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이제 생각하고 있고 그 정도는 근데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좀 제대로 하지 않으면 거기까지 좀 가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고요.
뭐 여기는 문항별 정답률은 좀 인쇄가 좀 흐릿하게 됐는데 그거는 학생들이 보면 되는데 여기 표시를 보면 알겠지만 보통 40% 정도 틀리면 엄청 어려운 건데 그런 문항이 엄청 많습니다. 한 열 서너 문제가 넘거든요. 엄청 어려웠다. 그리고 이제 커리큘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이제 1학기는 다 끝났고 이제 영어는 진도가 있는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실력을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뭐 구문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꼼꼼하게 어휘 설명하고 이제 필기량이 많았죠. 그래서 필기를 많이 하고 그걸 리뷰 노트에 적으면서 이제 학생들이 영어적인 실력을 착착 이제 쌓아 올리는 그런 단계로 삼았었고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이제 7월부터 2학기인데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유형별 공략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제 유형마다 빈칸은 어떻게 풀고 순서는 어떻게 풀고 이런 그래도 팁이 있잖아요. 나름의 그런 것들을 매우 훈련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좀 최상위권 학생들은 굉장히 추상적인 지문을 다가가는 좀 힘이 약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 많이 연습을 시킬 거고 이제 거기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진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이런 때가 됐거든요. 이제 6월 넘잖아요. 그 고3들이 공부에서 손을 놓기 시작하는 시간이 됐어요. 이제 고3들은 6월이 되면 공부에서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못 믿으시겠지만 이제 수시를 지원하면서 학생부 6장을 막 쓰고 있으면서 학생부 전형 수시 원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 중에 하나는 됐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돼요. 무조건 100% 그렇습니다. 뭐 논술도 그렇고 하나는 되겠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상당수의 학생들이 일부 애들이 그렇겠지가 아니라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진짜 최상위권 말고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역으로 재수생들이 이때 공부하면은 격차를 확 벌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재수생은 안 그럴까요? 근데 이제 이게 궁금한 건데 재수생은 그러면 6월 이후에 열심히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치거든요. 지치고 6월 이후에 학생들은 이제 6월부터 특히 평가원 끝나고 나면서 이제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 안타깝긴 한데 고민이 많아지면서 공부를 하는 양보다 고민과 계획을 세우는데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요. 뭐 하고 있나 보면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계속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저한테 공부법을 물어봐러 와요. 분명히 한 달 전에도 말해줬거든요.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근데 또 와요. 그래서 저는 또 생각하죠. 또 일주일 뒤에 또 오겠구나. 계속해서 공부법을 가요. 그러면서 공부를 실제로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은 고민이 많아지고 공부를 좀 덜하기 하는 그런 때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눈으로 공부하기 시작하는 때가 됐어요. 마음이 급하거든요. 부모님들께서 요즘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보시면 이게 공부하는 건가 싶으시죠? 그냥 눈으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야, 뭐 이렇게 끝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또 화내죠. 간섭한다고. 그래서 하도 화를 내길래 요즘에 공부법이 바뀌었나 보구나. 우리 때랑은 달라졌구나. 역시 멀티미디어 시대. 나는 구닥다리야. 아니에요. 사실은 공부는 부모님들이 했던 것처럼 하는 게 맞거든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고 공부는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손으로 하는 거예요. 손으로 하고 엉덩이 힘으로 하는 거거든요. 공부의 기본은 분석과 암기예요. 근데 학생들은 자꾸 근데 분석과 암기라는 공부가 머리가 아프거든요. 하루 종일 머리를 막 쓰고 암기하는 것도 막 쑤셔 넣어야 하니까 한 3시간만 해도 머리가 좀 아프죠. 학생들은 그런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뭐래요? 인강을 봅니다. 그냥 이렇게 인강을 쓱 보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푸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문제 푸는 공부만 해요. 문제를 푸는 게 왜 머리가 덜 아프죠? 머릿속에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입력한 정보를 확인하는 그냥 과정이니까 공부하는 분위기는 너무 잘 나죠. 내가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 같아요. 근데 사실은 별로 들어가는 지식은 없는 상태가 돼요. 6월 이후에 이 현상이 급속도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막아주지 못하면 학생들은 이제부터 정말 성적이 안 오르는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아마 몇십 년에 걸친 모든 학생들이 좀 성적이 안 나왔던 친구들이 겪었던 과정일 거예요. 마음이 급해지는 건 저도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 차분히
외우고 분석하는 공부 위주로 해야 되는데 학생들은 그런 것들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학원에 빡빡한 게 이제 고민이 많아지면 또 어디로 가냐면 학원의 빡빡한 스케줄과 관리가 옛날엔 관리라고 했었죠. 학생들도 간섭이라고 느껴요. 이제. 그러니까 관리라는 말이 간섭이라는 말로 자꾸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도 생기잖아요. 근데 혼자 공부하는 게 철저하게 나의 어떤 스케줄상으로 완벽한 계획하에 딱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왠지 나 혼자 홀가분하게 공부를 하면은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100에 99명 이상은 그냥 늘어지기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가 만약에 어떤 학생이 코나투스가 싫다. 나는 코나투스 체계가 좀 안 맞는다. 더 센 관리를 해주는 학원으로 옮기겠다. 그럼 저희는 흔쾌히 그래. 거기가 우리보다 더 세게 관리해주니 가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저희 학생들 잡으려고 이런 학원도 아니고 그런데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그만둔다고 하는 애들이 있으면 좀 말리는 편인데 왜 말리냐면은 대부분은 그런 느낌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혼자서 하려고 그만두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혼자서 어떻게 하죠? 혼자서 계획적이지 않고 느슨해지고 그리고 좀만 지나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갈피를 못 잡고. 근데 우리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말을 해주죠.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해야 돼. 너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옛날엔 이걸 좋아했어요. 3월달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간섭. 왜냐면 저희는 문제만 풀려고 하는 걸 맞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문제를 막 풀어대고 싶어 해요. 영어 지문 하루에 10개씩 막 풀어대고 싶죠. 전 영어 선생이니까. 근데 영어 지문의 개수가 점수를 나오게 하는 게 맞다면 학생들 지금 다 1등급 맞고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학생들 얼마나 많은 지문을 풀어봤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안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올바르게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올바르게 하는 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간섭해서 잔소리를 하고 해줘야지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원은 잔소리에는 거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학생들을 쫄 거고, 문제만 풀어대거나 인강만 들어대거나 하는 걸 못하게, 공부 손으로 시키게, 그렇게 계속해서 쪼는 학원이 될 거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칫 지금 이제 6월부터 9월 사이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삽시간이 지나갑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가거든요. 한 것도 없는데 9월이 가요. 언제 그 느낌이 제일 심하게 느껴지느냐? 외우거나 분석하는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들은 별로 문제만 좀 풀다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샌가 9월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시간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고 너무 많이 가죠. 그 6월에서 9월까지 진짜 빨리 가는 이 시간 짱짱하게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계속 쪼아주고 저희 학원처럼 저희는 각 담임들이 정말 많이 신경 쓰는 학원이거든요. 계속해서 잔소리하고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재수를 경험을 해봤거나 재수학원에서 강의를 해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을 할 거예요. 얼마나 학생들을 계속해서 쪼는 게 중요한 것인지를. 저도 수업 시간마다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진짜로. 요즘에 이제 처음에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는 이제 반들도 조금씩 생기면은 제가 바로 들어가서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벌써 이제 학생들은 벌써 매너리즘에 좀 빠져서 느슨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엄청 쪼아줄 거고. 자, 콘텐츠에 있어서 저희 학원의 뭐 강의력은 아마 학원 가 있는 모든 학원에서 알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이끌어 줄 거고, 여기, 등급별, 실력별 공부법은 제가 잘 적어놨는데, 이제 시간은 또 제가 너무나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이건 학생들한테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말할 필요 없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잘 전달해 주고 있으니까,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꾸준하게 해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어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어과 설명을 맡은 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지금 잠깐 수업 중에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라서 간결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6월 모의평가 출제 경향은 작년 9월을 기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수능에 직접 개입하셔가지고 그 방향성이 결정된 형태의 시험이었고, 두 번째가 작년 수능이었고, 이번이 세 번째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된 출제 경향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고, 이제 9월이 남았고 마지막 11월이 남은 이런 형태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세 시험의 흐름의 형태가 여기 제시문에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나와 있는 형태고요. 즉 선택 과목의 변별력이 확대되는 형태에서 시간의 문제가 좀 중요하게 부각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화법 작문도 마찬가지고 언어 매체도 학생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형태였습니다. 보통 기존에는 15분 컷을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20분을 넘어가는 형태였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일단 학생들의 변별력이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인 어떤 킬러 제시문과 문항은 그 정책 기조에 맞게 배제되는 양상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3점 문항의 난도도 절대적으로 하락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왜 어려운 형태로 출제되었는가에서 핵심적인 측면이 바로 하난도 문항의 감소입니다. 펜 가지고 계시면 한번 밑줄 한번 쳐주십시오. 너무 강의식인가요? 부모님들도 고생하셔야죠. 밑줄 그으십시오. 중요합니다. 이거 알아야지 학생들하고 얘기가 됩니다. 어설프게 알다가는 학생들한테 역공받으면 괜히 가정 불화의 원인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수험생을 3년째 지금, 큰애가 이제 재작년에 고3이었고, 작년에 이제 반수를 해서 재수를 한 거죠. 그리고 올해 이제 둘째가 고3입니다. 살이 쪽쪽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난도 문항이 감소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난이도는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예전에는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 이 작년 9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학생들을 건드리게 되고 쉽게 풀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는 형태의 시험으로 된 것이고, 그래서 시간 부족한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한 3분의 2 정도가 45문제를 다 못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2지문 가까이 못 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푼 학생도 있어요. 근데 점수가 50점대라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원래 그 학생은 다 풀 수 없는 형태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무리하게 다 풀었기 때문에 결국은 점수가 안 나온 건 똑같은 형태입니다. 결국 그 학생이 정상적으로 문제를 풀었으면 역시 2지문을 못 풀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수능의 흐름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시고, 독서 문학의 난이도가 좀 평준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독서가 쉬워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약간 하락한 정도입니다. 과거는 독서의 난이도가 절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에 보통 오답률을 뽑는다면 10문제 가운데서 7문제에서 8문제가 독서에서 나오는 형태였는데 현재는 비슷한 비중으로 출제되는 것이고, 독서가 약간 어려워졌고 문학은 대폭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하고 인문 난이도의 어떤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평가원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고정된 경향을 경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기조의 경향에 맞춰서 좀 얕게 공부하는 것을 평가원은 극도로 꺼리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고정된 경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문학의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문학 공부량이 중요하다. 요거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요거 상대적 문학 공부량 중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학에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측면이 문학에서 어려워졌느냐라는 것이고, 지문 독해의 난이도보다는 선택지에서 함정선지를 증가시키는 형태로 지문 인용 선택지라든지 그 다음에 복합선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나 혹은 A, B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의 선지의 출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선택지의 길이도 길어지고 학생들이 그걸 판단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의 꼼꼼한 분석적 판단이 더욱더 중요한 형태를 취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EBS 연계는 지속적인 형태의 중요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제가 작년 9월 달 이후에, 9월 모평 이후에 학생들한테 나눠준 프린트를 바탕으로 제작을 한 겁니다. 몇 글자만 고쳤습니다, 솔직히. 즉, 그만큼 현재 수능의 기조가 작년 9월 이후에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 모든 출제 경향 속에서도 결국 중요한 것은 독해 능력과 정확한 선지 판단, 이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현재 출제 경향에 맞춰 공부한다 할지라도 결과적으로 점수는 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본에 충실한 공부, 즉 국어 공부의 기본이라고 얘기하는 독해 능력과 선지 판단 능력을 얼마만큼 기르느냐가 결국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역별 출제 경향은 부모님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3년간 등급 컷을 좀 통해서 조금 더 현재 출제 경향을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2022학년도 수능, 요게 이제 이전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형태의 수능이었습니다. 보시면 등급 컷의 흐름에서 상당히 낮아졌다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가 2023년까지는 무난한 형태였고, 여기까지 무난했죠. 24년 6월까지. 여기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이 개입한 이 모의평가입니다. 그러면서 킬러 문항의 난이도는 낮아졌지만 전반적인 난이도가 점점 더 어려운 형태를 취하면서 지금 올해 모평은 작년 수능과 거의 대동소이한 형태로 등급 컷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의 흐름이라면, 과거로 본다면 대단히 어려운 형태, 표준 점수 150점을 찍었는데 작년에, 그런 형태의 어려운 수능이 현재는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난이도의 기준점을 바꿔야 된다. 이런 형태가 과거에는 정말 어려운 형태였는데 이제는 이것이 평균화된 난이도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형태의 시험까지도 대비해야 된다. 즉 등급 컷이 80점대 초반까지 내려갈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1, 2점 내려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생각하면서 대비를 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운 수능에 과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학습 전략에 대한 부분인 것이고, 이것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학생들이 손쉽게 공부하는 경향을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학기 초부터 누누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손쉽게 공부하는 것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리고 채점을 하고 간단하게 오답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정도 수준에서 국어 공부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저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문을 요약하고 지문의 구조를 내 것으로 만들고 선택지 하나하나의 근거를 다 잡고 그거를 정말로 내 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형태의 공부를 저희는 분석적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학생들은 보통 한 지문을 풀고 해결하는데 10분 남짓 혹은 15분 남짓한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한다면 한 지문에 40분, 50분 정도의 형태의 공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겁니다, 사실은 이 공부가. 그런데 이렇게 힘든 공부를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 능력치가 늘어나는 것이고, 보이지 않았던 독해가 보이는 것이고, 처음에는 판단하지 못했던 선지들이 근거가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손쉽게 공부하는 경향에서 벗어나서 좀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을 바라는 것이고, 학생들한테 정말 수십 번 이야기한 건데 잘 안 고쳐집니다.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호소하는 것이고 계속해서 강조할 거지만 부모님께서도 야, 학원 가니까 구원 선생님이 얘기하더라. 분석적 공부를 하라고 하더라. 그럼 아마 애들 알아들을 겁니다. 아마. 귀를 막으면서 내공을 쌓으라고 이야기하더라. 즉 문제풀이 공부로는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질문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매일 질문을 받습니다. 밖에 질문 당직표 붙여져 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는 애들만 해요. 안 하는 애들은 결국은 안 해요. 그럼 그 학생이 문제가 없느냐?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혼자 대충 넘어간다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을 불러서 너 학원은 왜 다니는 거니? 라고 공격적 질문을 합니다. 답답한 거죠, 저는. 분명히 너는 혼자 해결할 수 없는데 모르는 게 많을 텐데 왜 그냥 넘어가냐?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와요. 예의상. 그리고 또 안 와요. 그 학생이 과연 점수가 잘 나올까? 저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잘 나오기를 바라요. 하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치열하게 공부한 학생들이 점수가 정말로 잘 나오기를 바라는 거지. 물론 안 나온 열심히 안 한 학생도 잘 나오면 좋겠지만 열심히 안 했으면 저는 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정한 거지. 다만 열심히 공부했으면 거기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혼자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을 찾아가라. 학원 가니까 질문하라고 얘기하더라.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제발 자기 멋대로 공부하지 말고 선생님들이 시키는 방향대로 그렇게 공부를 하기를 다시 한번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좀 까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성적 안 나오면 수능 끝나고 와서 내 멱살이라도 잡아라. 근데 나 충분히 멱살 잡힐 수 있고 때리면 맞을 수도 있다.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점수를 뒤집을 수가 없는 현실인데 내 책임이면 어떻고 누구 책임이면 어떠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최선을 다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학생들한테 또 얘기해요. 나는 이기주의자다. 나는 너네들이 성적이 다 잘 나오기를 바란다. 왜? 그게 나 자신의 존재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원 강사의 존재 가치는 너희들의 성적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의 성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 존재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내 수업에서 영혼까지 갈아 넣는다. 여러분들은 뭘 거느냐? 격해졌습니다. 하여간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그게 제 존재 가치고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라고 저는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만 가끔 내가 가진 절실함보다 학생이 가진 절실함이 부족할 때 저는 화가 나는 것이고 학생들을 다그치고 싶은 거죠. 절실함이 없다면 끌어낼 것이고 점수를 만들어낼 것이고 그게 제가 할 일이고 다만 마지막으로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국어 점수는 한순간에 나오지 않습니다. 쌓고 쌓아야만 어느 순간에 터지는 거지 오늘 하루 국어 공부했으니까 0.1점 오르고 일주일 공부했으니까 1점 오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즉 6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드러난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지금부터 치열하게 공부를 한다면 9월달 그리고 11월달에 웃는 형태가 나올 것이지 지금 당장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실망하시거나 집에 가셔서 학생들 다그치실 필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방향성대로 공부하고 있는지만 점검해 주시고 점수에 대해서는 절실하지만 감춰주시고 그 절실함을 조금 더 지나서 표출해 주시기를 저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가 봐요. 국어 했고 영어 했으면 이제 수학 할 차례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코나투 수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논술 팀장을 맡고 있는 수학과 박홍민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이 갖고 계신 책 47쪽부터 펴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올해 6월 모의평가 수학에 대한 전반적인 총평이 적혀 있을 겁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는 내용과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동일한 내용이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책 보시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 하나씩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이번에 6월 모의평가 수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한마디로 어려웠다로 단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8페이지 뒤쪽을 보시면요, 작년 수능과 그 다음에 이번 6월 모의평가의 등급 컷 점수를 원점수별로 비교를 해 놓았는데, 먼저 확률과 통계, 그 다음에 미적분, 그리고 기하. 근데 올해 저희 학원에는 기하 선택자가 없어서 확률 통계와 미적분만 비교를 해 보시면은, 작년 수능에서는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이 94점이었습니다. 원점수 기준. 그런데 이번에는 85점으로 약 9점 정도 하락을 했고요. 2등급 마찬가지, 3등급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3등급을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3등급 컷이 작년에 74점에서 올해 67점으로 약 7점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 미적분은 이제 작년에 84점 1컷에서 이번에 6모는 78점으로 하락을 했고요. 2등급 74점에서 70점, 그 다음에 3등급 65점에서 60점,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이제 그냥 한마디로 어려웠다, 이런 게 이제 느껴지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를 보시냐면은 저기 확률과 통계 1등급 컷에 표준 점수 최고점 145점이 이제 뭘 뜻하냐면 원점수 기준 100점 만점을 뜻하는 표준 점수입니다. 그래서 같은 1등급이라도 133점과 145점 사이에 벌써 12점간의 같은 1등급 내에서도 점수 차이가 표준 점수로 차이가 나고요. 미적분 같은 경우는 더 벌어져서 1컷 133점의 표점에서 최고점은 151점까지로 더 벌어집니다. 약 18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시에서는 엄청나게 큰 이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시는 이제 등급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표점을 가지고 국수탐, 표준점수 합을 합산을 해서 이제 주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같은 1등급이라도 벌써 표준점수에서 18점 차이가 나는 거가, 그 다음에 2등급과 3등급 표점 차이를 보시면요 8점,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8점,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걸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내에서도 점수를 100점에 최대한 가까이 받을 때 당연히 유리한데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 수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을 해 보시면은 이제 3등급 60점이 다 보이시죠? 여기는 확통 67점. 기본적으로 60점이라는 점수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4점짜리 10문제 틀리면 60점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4점짜리가 총 13문제가 있습니다. 그 13문제 중에서 4점짜리 3문제 딱 맞으면 60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나게 수학을 잘 못해도 기본적으로 3등급 정도까지는 나와지는 시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점수로 넘어가는데 1등급 컷이 지금 78점 미적분 기준으로 보시면요, 78점 같은 경우는 이제 22점이 빠지니까 4점짜리 5문제를 틀리게 되면 1등급을 받는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이제 김세영 실장님께서 이제 그 올해 모평을 쭉 분석을 했을 때 아마 수학 오답률 아마 표 보셨을 겁니다. 보시면 이제 거의 대부분 1위부터 5위까지가 쭉 나오는데, 그거 5문제 틀리면은 그래도 다 틀렸어도 1등급은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국어나 영어와 조금 다르게 수학은 왜 이렇게 컷이 낮아지는가를 또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보통 이제 30문제를 100분 안에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30문제를 100분 안에 보는데,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그 어려운 난이도 총 오답률 1위부터 5위까지의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 주관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문항에서는 21번, 그 다음에 22번, 그 다음에 미적분에서 29번, 30번, 그리고 28번까지 거의 대부분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손도 못 대고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겁니다. 주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예, 맞든 틀렸든 어학이다 보니까 그래도 문제라는 게 글이 읽혀지게 되고 그 글을 읽음으로써 그게 맞는 답인지 틀린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체크를 하면서 끝까지 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탐구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고 풀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럼 그 푸는 과정에 의해서 정답이 나오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앞문제에서 조금 쉽다고 느껴지는 문제들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소요를 해버리면서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점점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겠죠. 쌓이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손도 못 대고 5문제, 6문제, 7문제를 그냥 틀려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이 조금씩 이렇게 저한테 와서 물어보냐면 시험 끝나고 나서 풀어보니까 답이 나와요. 그런데 저는 그 문제를 못 풀었어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이런 거는 뭐를 반증을 하는 거냐면 자꾸 이제 자기의 점수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아이들은 자꾸 어려운 문제를 집중해서 풀려고 하는 연습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좀 더 빠르고 간결하게 풀어야 되는 문제 연습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어려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는 연습을 해놨는데 정작 시험에서는 그 어려운 문제를 풀지는 못하고 평소에 빠르게 풀면서 정확하게 푸는 계산 연습이라든지 그런 개념 적용 문제를 연습을 충분히 안 한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가 버리면 분명히 맞을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맞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던가 아니면 맞아야 되는 문제인데 거기서 계산 실수를 하더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꾸 쌓이다 보니까 수학 점수가 어느 순간 정체가 되면서 뒤쪽으로 이제 못 넘어가고 점수가 많이 안 나오는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일단 너희가 지금 먼저 해야 될 건 빠르고 정확하게 식을 만드는 연습을 해야 된다. 수학 문제를 푸는 과정은요. 어려운 문제든 쉬운 문제는 할 거 없이 모두 다 동일한 조건들,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문제를 읽습니다. 문제를 읽으면 이제 그 문제에서 어떤 것을 물어보는지 이제 먼저 판단을 합니다. 해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개념을 적용시켜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을 이용해서 개념을 적용시키고 그 개념을 가지고 식을 만듭니다. 식을 만들고 식을 풉니다. 그리고 답을 내는 겁니다. 1번부터 30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내가 문제를 보는 순간 아 이거 무슨 문제다 어느 단어에서 나오는 문제다 빠르게 적용되고 계산도 빠르게 되니까 답이 빠르게 나오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는 내가 이게 어느 문제인지를 알아보는 데 시간이 걸리고 거기에 이 개념을 적용시켜야 되겠다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 식을 만드는 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런 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려운 문제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내가 점수를 최대한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앞쪽에서 좀 쉽다고 느껴지는 문제를 많은 연습을 통해서 빠르게 풀어내고 정확하게 풀어내서 빨리 내가 조금 더 난이도 있는 문제를 뒷번호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자제분들이 항상 소홀히 하는 계산 연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쉬운 유형의 문제들을 자꾸 안 풀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시험에서는 아주 큰 독이 된다. 그런 것들을 이제 부모님께도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항상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런 부분들을 되게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제 2학기를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3학기를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이제 개념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들을 문제 속에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문제를 읽어내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국어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치열하게 공부하고 아이들에게 그런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그런 거에 비해서 저희 선생님들도 엄청나게 열심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것들을 매번 모의고사 때 나눠주냐면 해설지를 만들어서 제가 나눠줍니다. 손으로 직접 풀어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 그 시간에 저도 같이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마 이번에 육모 끝나고 전국에서 저희 학원에서 가장 빠르게 아이들에게 수학 해설지를 나눠줬을 겁니다. 시험 끝나자마자 제가 바로 줬으니까요. 집에 가면서. 보통 모의평가는 해설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 날쯤 EBS라든지 그 다음 각종 대형 학원에서 해설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하는데 그거 저희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아이들 궁금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풀어가지고 아이들한테 해설지를 바로 나눠줬습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들이 제가 실력이 있다고 믿어야 저를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희 선생님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예, 그런 부분 잘 여러분께서 믿어주시고 아이들 맡겨주셨으니까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이제 나와 있는 프린트 내용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2학기하고 3학기 때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겠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읽어보시면은 아마 무슨 말인지 다들 이해하실 테니까 그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국어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어선생님 말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수험생의 학부모셨고 올해도 고3 학부모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 말씀은 정말 철저하게 믿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또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저는 아이들이 정말 다들 시험을 잘 보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희 선생님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좀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힘들어지지 않는 그런 여름을 잘 겪어놔야 가을에 정말로 좋은 그런 결실들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부모님들께서 아이들 체력 관리 잘할 수 있도록 잘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조금 몸이 좀 약해진다 싶으면은 약 같은 거 잘 좀 챙겨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조금 아이들에게 좀 책망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아이들. 진짜 옆에서 보면은 성적 때문에 우리한테 까이고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까이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한테 까이고 정말 삼중고를 겪고 있는 아이들인데 그런 아이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오늘 집에 가시면은 그래도 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 선생님들이 하시니까 정말로 믿고 잘 엄마가 케어해 줄 테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잘 해보자라는 격려의 한마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내일부터 또다시 치열한 전쟁터에서 아이들과 같이 전쟁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 연사입니다. 예, 이제 설명회는 끝이 날 거고요. 이제 아마 각 반별로 오늘 이제 들어오시면서 그 상담 시간표 아마 작성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10시에 이제 학원을 이제 문을 닫다 보니까 지금부터 이제 물리적으로 저에게 주어진 상담 시간이